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그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어제 북한산에 오르셨다라는. 예, 아이 뭐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즐거운 산행길이었습니까? 네, 다리가 두 손 두 발로 오르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진 않으시고. 예, 아유, 든든하시군요. 네. 네,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봄 북한산, 아,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이야, 끝내줄 예, 텐데.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중동으로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란이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보복 공격을 했고. 근데 뭔가 왜 자꾸 약속대련의 느낌이 올까?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예. 뭐 저도 지난주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소위 이스라엘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장군 멍군의 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란의 본토를 보복 공격당했던 이스라엘이 6일 만인 19일에 이란 영토에 반격 공습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냐면 미국의 ABC 방송이 첫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라는 소위 속보가 나온 것이죠. 또 후속 보도는 뉴욕 타임즈도 했어요. 이제 이런 해외 언론 보도에 뭐 이란 당국자, 이스라엘 당국자가 이제 코멘트를 달겠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주말 사이에 보도를 했는데 3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면 이스파한과 가까운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란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정부 브리핑은 없었어요. 아, 그냥 이란 정부 관계자가.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약속대련이라는 의미는 공격을 했으면 공격했다, 어딜 타격했다, 그리고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해야 되고 이란도 공격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 막아냈다, 혹은 어디가 피해를 봤다라는 공식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란 정부와 이란의 언론은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이란의 우주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변인이 트위터 혹은 이름이 바뀌었죠. X를 통해 무인기 일종인 쿼드콥터 세대를 격추했고 현재 미사일 공격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뭐 정부발 소식이라면 소식입니다. 미사일 공격은 없었고 드론만 있었다. 예, 그리고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에 한 말은 뭐 배우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하여간 진짜 그 국제 무대는 네. 참, 뭐라고 어떻게 좀 그래요. 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일단 겉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 이스라엘이 이번 보복 공격 전에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NBC 보도가 첫 발로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이나 블링켄 국무장관의 직접적인 말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토를 공격당했으니까 우리도 보복을 하지만 그냥 제한적으로 신용만 오고. 글쎄요, 그거 두고 봐야겠죠. 단 이게 좀 미국으로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머쓱해지는 순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4월 1일 날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 고위 관계자 7명, 영사 뭐 포함해서 7명이 사망한 사건이라 그래서 한 10일 정도 후인 4월 13일 날 이란은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300개 이상을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날 이란 보복 공격이 있었던 것인데 이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반격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제하라. 네.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반격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는 개입하진 않았어 라고 하니 결국은 네탄야후는 약간의 시차를 두었지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 공격의 의미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장소입니다. 이스파한. 예, 이스파한 주에 있는 이스파한 주는 우리로 치면 정중앙이던데요? 예, 이란 그렇죠. 영토 중에. 예,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대 유적이 많고요. 예. 그리고 항상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가면 꼭 이스파한을 가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주나 전주와 같이 외국인들한테 꼭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페르시아 고대 유적이 있는 곳인데 전통 문화 유산이 많이 있는 유적이 많은 또 한편으로는 또 군사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 핵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영변 예. 같은 핵시설인데 거기 이름이 나탄즈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군사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를 타격했단 말이죠. 이스파한을요. 그러니까 이스파한에는 이란 육군 항공대 기지와 같은 군사 시설이 있고 나탄즈 우라늄 농축 핵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EA 최근 보고를 보면 이란이 여기서 드디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라는 보고도 보았는데 아무튼 이란의 군사 고대 유적 그리고 핵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분석은 13일 날 자신들이 반격을 받았었을 때 이 이스파한 지역에서 무인기와 미사일이 발사된 공격 원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욕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뭐 활주로 일부 레이더가 파격되고 그거였는데 아무튼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반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방 언론의 평가예요. 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서 깊은 도시이자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주에 발사체를 날려 보복 공격한 것은 일종의 경고의 의미다. 우리는 너 핵시설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테헤란에 21년도에 갔는데 21년도에 이제 가을에 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을 어떠한 국외 세력이 해킹을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테헤란에 도착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외교 고위 당국자랑 회담을 하는데 이스라엘 욕을 정말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해킹했다고 보는 거예요? 해킹했고 해킹의 결과로 핵시설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리크라도 됐으면 핵사고라도 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저 이스라엘 하면서 저기 핏대를 내면서 비난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핵시설을 폭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연한 것은 아닌가. 즉 겉으로는 제한되어 보이지만 정확하게 이란이 가장 아픈 곳을 때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시연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저작거리 화법으로 하면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영어로 표현하면 초킹 포인트로 하는 건데.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게 관심사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 더 짚고 갈 것은요.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을까? 역설적으로 이란이 300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 본토에 아마 이스라엘 내부에도 강경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전면전까지는 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뜯어 말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를 이야기하면서요. 거기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슬람교들 다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날 반격이 있었던 날 이날 트위터에 보복이 약했다라는 딱 한마디의 메시지만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스라엘 좀 내부 정치권의 동향을 좀 더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주말 사이에 텔아비브 뭐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국민들이 네타냐후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내부 동향이 즉 소위 우익 극우 강성 지지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러나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예. 극우 연장까지 무너져 버리면 예. 네타냐후는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한 대 맞았으니까. 또 때리느냐? 예, 때리느냐 마느냐인데 이스라엘 보복 공격 전에 이란의 그 외교부 장관이 CNN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아마 반격을 하게 되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여요. 그러니 한 방 맞았으니 저 이란이 지금 우리한테 반격을 할까 말까를 유심히 봐야 되는 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외교장관의 발을 보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지금 뭐 애들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 평가절하 했던데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있는 나라이고 거기가 센 거죠. 외교부는 어쨌든 교섭을 하고자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IRGC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외교부 장관 이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중요하죠. 그러나 늘 사건 행동은 그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하고 그러니까요. 수습은 외교부에서 하는 한국을 보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양측이 현 상황의 파장을 축소하거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이게, 가야죠. 예. 지금 유가 오르고 환율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네. 아유. 금요일 날 이 사건 이후에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1,382.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9.3원 올라서요. 다시 1,380원대를 기록했고요. 예. 코스피는 전날에 대비 1.63% 내렸고 이것이 2,591.86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내렸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났던 뉴스이지만 아무튼 최근 나온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 3위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1등이 뭐 트루키에 2등이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요? 너무 비쌉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생활 물가도 오른다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이게 현재 세 번째 전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디 제발 네. 간곡히 그냥 여기서 끝내라. 뭘 더 하냐. 한 방씩 때렸으니까 관두자. 자, 그만 끝내자. 근데 뭘. 또 집안 사람들도 챙겨야 되니까요. 아이고 참. 넘어가죠. 네. 아마 이 얘기 안 할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G7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이것도 외교 참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사 아니다?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리고 아쉽죠. 요즘 팩트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한번 이탈리아에서는 공식 코멘트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에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난 기사도 많고요. 뭐 지금 그렇더라고요. 야당에서도 뭐 대변인 성명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점은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주요 7개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네. G7 플러스 외교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 초청받지 못했으므로 외교적 참사다라고 그렇죠. 추진하는 건데요. 글쎄 한번 이거는 제가 좀 각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7 연례 정상회의에서 그해 의장국 즉 호스트 국가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에
자기 재량껏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국이 주최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G7 정상회의에 가면 통상 3개의 세션이 운영됩니다. 하나는 정무 세션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전략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요새는 중동 문제 논의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세션입니다. 이것도 글로벌 경제, 물가 동향 뭐 등등 경제 부상.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세션인데요. 그 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의장국이나 의장국이 놓여 있는 지역 현안 같은 것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정상회의를 하루 혹은 양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2020년도에 이어 21년에 초청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특별 세션에서 발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 세션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청받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러니까 당시 영국 측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으니 경제에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 문제가 셌으니 코로나 방역 문제에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초청받으면 그 동등한 자교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예. 특히 전략 세션은 대부분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논하는. 그래서 제가 그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정상회의를 초청을 받으면 외교장관이 가서 이제 현안을 의제를 이제 세팅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G7 외교장관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가죠. 예. 당시에 초청받았던 우리 정의용 외교장관의 전언에 의하면 야 여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왜요? 그러니까 한 해에 세계 주요 7개 국가들이 전략, 경제 그리고 그 해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좀 뒤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받지 못한 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참사냐라고 하기엔 너무 자기 비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사라는 표현까지는 쓸 게 아니다. 예. 전적으로 제 말씀은 주최국 재량으로 이탈리아는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주요 의제인 난민 문제 해법을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도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초청국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최근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그리고 주요 20개국 회의에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주최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예를 들어서 튀니지, 케냐, 알제리는 특별 초청으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 난민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G7 정상회의를 프랑스에서 열었는데요. 그때 우리 정부도 좀 가고 싶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그때도 뭐냐면 난민 문제를 다루겠다고 해서 우리가 초청 못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예.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 7개국 정상회의에서 좀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이것이 참사냐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해야 참사거든요. 예. 근데 초청받지 못해서 우리끼리 참사냐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럼 내년에 초청받으면 뭐 거대한 뭐 성취냐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제 말씀은. 그럼 최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이해가 된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금 매년 G7 정상회의 특별 테마가 있는데 올해의 어떤 특별 테마는 아프리카 난민 문제고 그럼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초청 안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그걸 잘하게 깔고 싶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G7 플러스 외교를 좀 간판에 올리고 지금 외교를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가지만 짚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태리 G7 주요 국가의 의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프리카 문제, 중동 문제, 또 AI,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인도태평양 협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특히 또 제가 아는 한 이태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금 수립했고 또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많이 관여를 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면 왜 우리를 안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AI 강국 아닙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 대한민국은 AI 강국이고 국제적으로 공헌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중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우디하고 UAE 등등과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나토 정상회의도 초청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6월경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칼렌더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생직사 사직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신남방 정책의 이름을 바꾸고서 한국형 인태 전략, 한미일 협력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따지고 보면 이태리가 지금 간판으로 내놓은 올해 G7 의제와 밀접히 관련 있는데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좀 머쓱하죠. 게다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난 유럽 지역 외교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의존 요구, 폭탄주 설왕설래, 독일 국빈 방문 직전에 취소한 거, 호주 대사 임명권에 관한 참사, 호 엑스포 뭐 참패 등 우리 외교와 국가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참사라고 우리끼리 서로 지지고 볶지는 말되 우리 외교와 국가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쉽다.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쉽다. 네. 평가를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 네. 그럼 오늘부터 제외 공관장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뭐 등등이 이제 오늘 그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여기에 방명록에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드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또 썼다고 해요. 글로벌 중추국가를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중추국가가 뭔지. 예? 글로벌 중추국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넘버 10. 그러니까 중추? 아니 뭐 이미 우리 스스로 이미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국제 아젠다의 선도 국가 아닙니까? 아, 그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중추? 어쨌든 뭐 세계관이 다른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영어도 붙여 있고 중추라는 또 한문도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 표현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 때는 안 썼나요? 저희는 선도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히려 선도국가. 왜냐하면 반도체와 같이 주요 최첨단 영역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역과 같은 이런 것도 이미 선도하고 있었고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류 같은 것에서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괜히 선진국이라는 표현보다 같이 앞서서 리딩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정부마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쉽다. 또 매우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세계 눈 우리 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관 교수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